카스터마이즈 인베스트먼트의 김도한 대표님, 시그나이트 파트너스의 임정민 투자 총괄님,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민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쇼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5분간 진행하실 수 있고요. 5분이 지날 경우에는 발표를 중지해 주셔야 되고 곧바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가장 먼저 빨리 바꾸는 기업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도시명 자율주행 로봇 배달 플랫폼으로 라스트마일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기업 뉴빌리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과 함께 도심지 라스트마일 배달을 혁신하고자 하는 뉴빌리티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뉴빌리티 이상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최근 3년간 그리고 거의 모바일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 배달 산업 그리고 플랫폼 산업이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 PPT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약 2020년에도 음식 배달 거래액이 약 20조에 달할 정도로 이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의 월 5,100만 건에 달하는 수많은 배달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1km의 대부분의 배달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의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문제이고 또 라이더 수급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배달 로봇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2019년도 평균 배달 대행 수수료를 살펴보았을 때 약 4,800원에 달하는 배달 비용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배달 비용은 피크타임이라고 불리는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일수록 더 증가하고 또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바로 이 배달 대행 수수료는 대부분 다 인건비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주행 로봇으로 근거리 배송을 통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값싼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었는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로봇 회사를 만나보시면 대당 아주 비싼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거나 시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개발했습니다. 저희 뉴비는 복잡한 서울 테헤란과 같은 도심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위치 측위 그리고 또 인식 회피 기동 등 자율주행 기능을 정말 잘 구현하는 아주 값싼 400만 원대의 로봇을 직접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여 저희가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 기술 개발을 그냥 싸게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도심지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도심지 측위 문제를 비주얼 슬램 기술들을 내재화하고 또 수많은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정말 값싼 컴퓨팅 프라이스에서 업로딩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기술들을 내재화하고 또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 센서 퓨전 기술들, 자율주행 기술들 뿐만 아니라 로봇 하드웨어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충분히 내재화할 수 있는 모터 드라이버라던가 기구 설계 등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까지 모두 내재화하여 타 경쟁 사와는 달리 약 10분의 1대의 가격대로 저희가 카메라 기반의 로봇으로 주간, 야간, 비, 눈과 같은 수많은 환경 그리고 복잡한 도심지의 환경에서도 회피 기동을 센서 퓨전을 통해서 멀리 있는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회피 기동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10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인천 송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저희가 세븐일레븐과 같은 사업자들과 B2B 사업자들과 실제 배달 로봇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배달 수수료를 받고 있고 또 수많은 광고 수수료도 저희가 이미 매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배달 로봇의 대중화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카카오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함께 배달 로봇을 도입하고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도 모두 저희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서 2023년 규제가 해제될 때까지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로봇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 삼성 웰스토리, 만도, SKT, 세븐일레븐, 롯데, 네네치킨, CJ 등의 파트너와 함께 실제로 배달 로봇이 더 이상 기믹이 아니라 시장성 있는 로봇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 B2B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시리즈 A 이후로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생필품부터 정말 값싼 약까지 모두 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국내의 자율주행 분야, 그리고 비주얼 슬램 분야, 그리고 서비스 기획 등의 스페셜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고, 저 역시도 나사에서 항공우주 특허를 이미 매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빌리티는 이를 통해 배달의 품목은 더 넓히고 또 가격은 낮춰서 배달의 대중화를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참신하고 섹시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요 눈으로 보이는 요 비즈니스 다음에 혹시 꿈꾸고 계신 페이즈 2의 그런 사업 모델도 혹시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자율주행 드론만 개발을 하고 로봇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배달이 되는 품목보다 되지 않는 품목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왜 세븐일레븐 그리고 GS25와 같은 편의점 파트너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그런 B2B 사업자들은 배달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CJ에서도 아셨지만 올리브영 같은 파트너들도 아주 비싼 배달비를 줄이고 이렇게 B2B 비즈니스를 배달 대행 업체랑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을 만나보면 비용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저희 로봇으로 충분히 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약, 생필품, 편의점 등등을 저희 앱으로 일단은 묶어서 정말 배달의 품목 자체를 넓힐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방향성이고요. 근데 사실은 제 꿈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원래 뉴빌리티의 역사를 보면 저희는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시작한 팀은 아니고 로켓을 만들다가 여기까지 피벗 과정을 거치면서 소형 로켓을 만들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비주얼 슬램이라는 건 자율주행 로봇뿐만 아니라 차에서도 쓰이고요. 드론에서도 쓰이고 또 실제로 여러 항법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큰 기업을 꿈꾸고는 있으나 당장 집중할 거에 더 집중하자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없어서 기술적인 스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다들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센서들을 쓰는지, 아까 보니 카메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엑스레이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초음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센서를 쓰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실내에서는 위치 치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서 5분 안에 이걸 모든 걸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라이다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싸질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당장은 매우 비싼다는 한계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자율주행 로봇은 눈이나 비와 같은 환경에서도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라이다를 쓰면 라이다는 빛을 쏘는 센서이기 때문에 눈비 환경에서는 좀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뉴비 사진이 보이면 참 좋겠지만 레이더라는 시스템과 카메라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같이 트래킹해서 비나 눈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트래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거리 그래도 이렇게 사고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건 보통 장거리를 보고 중단거리를 보기 위한 센서이기 때문에 단거리인 초음파 센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게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300만 원대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싼 센서를 쓰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징점을 잡아서 위치를 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실내 위치 치기는 꽤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봇 청소기도 실내 위치 치기로 이렇게 상용화된 사례가 있듯이 저희 로봇도 간단한 센서를 장착을 하면 1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걸 장착하면 실내 위치 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좁은 범위의 위치 측이고, 정말 이렇게 동대문 DDP, 코엑스 스타필드 이런 것 같은 큰 곳은 또 치기를 잡을 수 있는 저희는 특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메라 기반으로 특징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대자동차와 저희가 지금 실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스타필드 내에서 저희가 실증하는 것을 강남구 현대자동차 저희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내 위치 측에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흥미로운 사업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아마 기술적인 고도화는 굉장히 많이 돼 계실 테니까 이제 지금 로봇 쪽에 서빙 로봇들 보면은 양산을 하는 게 하나의 허들이어서 그 양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산을 실제로 했을 때 그 수요는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을 해두시면 향후에 그 투자나 회사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 인력이 금방 넘어갔는데요. 저희 인력 중에 기구 설계를 담당하시던 분이 네이버 랩스랑 우한 형제들에서 양산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양산에 대해서 그 어떤 조직보다도 하드웨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서빙 로봇의 강자들 대표님들 제가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장 베어 로보틱스 같은 대표님들도 이렇게 만나는데 사실 양산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그 아픔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 A를 곧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좀 후폭풍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빌리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상세한 기술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장기를 개발하던 스타트업에서 미니 근육, 즉 배양육을 대량 생산하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기업 다나그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같은 고기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다나그린 김기우 대표입니다. 세계 인구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이 바로 육류 소비량입니다. 하지만 기존 공장식 축산의 생산량은 세계적인 제한에 의해서 굉장히 줄고 있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육류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시장은 대체육 시장은 2030년에 1,400억 달러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체육 100%는 식물성 고기입니다. 이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육류와 유사도가 낮아서 맛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맛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바로 배양육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배양육 같은 경우 2040년에는 전체 육류 소비량 1,800조 원 중에 35%를 차지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굉장히 방대한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양육은 가축에서 근육 관련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기에서 수십만 배로 불린 다음에 근육 특이적으로 지체에 부착을 시켜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2013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배양육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는 단 하나의 배양육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가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 단가를 높게 형성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지휘체 기술이 글로벌에서조차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나그린에서는 배양육에 적합한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지휘체를 개발을 해서 배양육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그린은 원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미니 심장이나 간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세포배양 지휘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 기술을 동물실험 대체 기술에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배양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비용인 혈청 단백질 재료를 저비용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콩 단백질로 바꿔서 새로이 배양육용 지지체 프로틴의 P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체를 세포와 함께 배양기에 넣게 되면은 세포들이 이 스펀지 구조 안으로 다 부착이 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폐분은 잘 배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은 잘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배양액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 세포가 서로 퓨전이 일어나면서 근섬유들이 만들어지고 이 근육들이
이 스펀지 구조를 채우게 되면은 이 자체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배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닭과 소의 배양육을 먹어본 기자의 시식평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맛이겠죠. 어떤 세포를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는데 소 배양육과 닭 배양육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각각 소고기와 닭고기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글로벌에서는 두 가지의 배양육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R&D에 초점을 맞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부류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고기에 세포만을 섞었습니다. 근육이 아닌 세포만을 섞었고 R&D에 초점을 맞춘 이 부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같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비용과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나거리는 세계 최초로 근육 조직의 빠른 대량 생산을 통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저희 스캐폴드, 저희 지지체에 커스터마이징된 배양기를 랩 레벨에서 파일럿 스케일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양액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키로당 $30 정도의 단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3년에서 24년 정도에 글로벌 F&B에 배양 원육을 납품하는 B2B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시리즈 A 펀딩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누적 투자 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을 투자를 받았고요. 내년 중반 정도까지 1000리터급 스케일업과 싱가포르 진출 및 배양육 허가 신청을 마일스톤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총 13명입니다. 그중에 8명이 연구 인력이고요. 그중에 4분이 박사급 연구 인력입니다. 다나거리는 동물실험 대체 기술, 그리고 이식 가능한 인공장기 개발, 그리고 배양육의 상용화를 통해서 지구상 모든 생명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도 투자를 오래 하긴 했는데 그 가장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일단 친환경 이런 거는 너무 스토리텔링 되는데 정말로 맛이 아주 더 유사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힘들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맛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닭의 경우에는 부위별로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조직에 같은 종이라도 다른 부위에서 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배양육을 해봤을 때 맛이 조금씩 틀리다, 질감이 조금씩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므로 아마 앞으로 R&D 계속해 나간다면은 좀 더 부위별로 맛이 다른 배양육도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그 배양육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가축을 키우는 속도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좀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소 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고기로 사용되는 부분이 300kg 정도 되고 보통 30개월에서 60개월령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포를 배양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더블링이라 그러죠. 세포들은 더블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여전히 계속 또 기술 쪽에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네네. 보니까 스캐폴드 기술이 이제 좀 우리가 연구가 많이 된 것 같고, 네네. 하지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배양액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배양액은 외부에서 그냥 사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기술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배양액을 말 그대로 의약품 그레이드에 있는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케일업 하면서 식품 그레이드의 배양액으로 낮출 예정이고요. 저희만의 성장용, 분화용 배양액 레시피를 다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FBS 대체가 가장 중요한
어떤 챌린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FBS 대체 관련해서는 식품 그레이드에 있는 어떤 아미노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로스 팩터와 유사한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효라든가 아니면 추출의 방법으로 지금 FBS 대체제도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방을 붙이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지방은 저희가 일단은 세포는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 조직이나 지방 세포를 섞지 않아도 충분히 닭은 닭의 맛이 나고 있고 소는 소의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어떤 동물성 지방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하려고 하지 섞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어서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섞고 있지는 않지만 제품이 나온다면은 어떤 엔드 유저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조금씩 섞으면서 새로운 다양한 제품화할 예정입니다. 실제 고기하고 영양 성분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와 유사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배양육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의 탑3에 있는 회사들에서의 발표에 따르면은 실제 육류와 굉장히 유사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가격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서 그냥 가격의 차이가 크게 없다. 이렇게 되는 시점을 몇 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아까는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요. 25년도에는 저희가 배양액 리사이클링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키로당 15불, 15달러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아마도 엔드 유저에게 좀 리저너블한 단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나그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정말 미래의 우리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봇으로 치킨을 튀기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라바트 치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로보 아르떼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봇으로 치킨을 튀기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라바트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로보아르테의 대표 강지영입니다. 로보아르테는 로봇을 활용하여 인류의 식문화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하였습니다. 로봇이 조리를 담당하여 점주 한 명이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라바트 치킨을 직접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저희가 창업한 이래 협동 로봇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 위벤처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받아 성장 파트너를 얻게 되었고 2020년 2월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한 이래 올해 직영 매장을 7개까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라바트 치킨의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이 운영하는 소자본 창업 매장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매장에 로봇을 적용했으며 동시에 홀이 없는 배달 전문 매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 명이 운영하는 배달 매장은 대형 매장일 필요가 없고 때문에 매장 운영 고정비를 여러모로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배달 참 많이 시켜 드실 텐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외부 취식을 피하는 경향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배달 산업이 크게 확대된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달 시장의 견인으로 인해 저희가 위치한 치킨 시장의 규모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1.5조 원 이상 시장이 성장하였고 특징적인 것은 치킨 탑티어 브랜드인 모두가 아시는 BBQ라는 회사의 행보입니다. 원래는 대형 매장 위주의 오픈을 지향했었는데요. 2020년 6월 이후로는 소형 매장 위주의 한 명이 운영하는 컨셉의 BSK라는 매장을 선보였고 이는 소자본 창업 열풍의 주역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1년이 지난 지금 3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조리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컨베이어식 배치로 인해서 크기가 커지고 또 제작 비용 역시 억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요. 저희 로보아르테는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여러 직영 매장이 열게 되면서 로봇 팔포함 설비 가격을 3천만 원 이하로 줄이게 되었고 튀김기가 설치된 어느 주방이라도 저희 로봇 모듈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형화, 모듈화된 로봇이 저희 라버트세 매장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백화점 푸드코트, 공유주방 같은 작은 매장의 설치, 그리고 해체, 운영이 편리하게 구성을 하였고 실제 지금 이 시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기만 줄인 것이 아닙니다. 치킨을 1시간에 50마력이 끊임없이 튀길 수 있으며 이는 종업원 3명이 반죽, 튀김, 조리를 들러붙어도 힘든 속도입니다. 또한 일매출 100만 원 이상을 유지하며 평당 평균 단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 SI 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설계, 조리, 프로그래밍, 설치까지 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SI 마진이 없고 저희가 직접 매장에 맞는 로봇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기에 저희 내부의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자동화 당연히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 들어가 맥주 로봇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B2B를 염두한 창업은 전혀 아니었으나 몇 개의 기업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지금까지 직영 매장을 7개 운영하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진출하여서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또 모실 계획입니다. 로봇은 관리, 모니터링, AS 고민을 덜어드리고 무엇보다 비용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로봇 렌탈 비즈니스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축적된 노하우, 모듈화한 로봇 설비들을 직접 해외에 가지고 직접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배달 서비스가 돌아가는 뉴욕과 싱가포르 같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버트 치킨 그리고 로보 아르테가 계속 선보일 브랜드들을 기대하여 주시고 저희 팀원들을 향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치킨은 로봇이, 서비스는 사람이, 로보 아르테 발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사위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창업주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봤고요. 다만 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다라고 어필이 돼야 되는지 그 어필 포인트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창업을 시작할 때는 소비자들이 깨끗한 치킨을 원할 거라는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역시 고객은 치킨을 시켜 먹는 이유가 로봇이 튀기든 그런 것이 상관한 게 아니라 맛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 맛을 개발하시는 팀이 있고 그리고 그 팀이 계속 매달 몇 개씩의 신메뉴를 계속 개발을 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뭐 잘 팔리지 않는 메뉴는 없애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로봇 푸드테크 사용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로봇으로 조리한다라는 거는 모든 매장에 일정한 맛을 낸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향후에는 그 저희 전용 어플을 가지고 개인화된 주문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보면서도 계속 침을 다시게 됐는데요. 사실 K-치킨 저는 정말 글로벌 치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우리 상품이고 혹시 해외 진출 계획이나 뭐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랑 미국을 먼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반 정도가 배달 서비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집에서 음식을 하는 문화보다는 주문을 해먹는 문화가 훨씬 익숙한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생각하는 동시에 뉴욕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네, 그렇게 말씀하신 K치킨의 그 인기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람의 일거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기가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 한 명이 로봇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한국에서 당연히 만들 수 있지만 미국에서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뉴욕에 이제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뭐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맞춤형 레시피 같은 거를 네.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팁스 기업이 되었는데 저희 팁스 과제가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치킨을
전용 어플로 시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것들을 시키실 텐데 거기서는 저희가 개인화한 그런 주문들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고객분들이 항상 전화를 주세요. 아, 조금만 더 바삭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만 더 맵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주문들을 따로 해오는데 사실 너무 바쁘면은 사람은 사실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전용 어플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짰으니까 이번에 조금 싱겁게 해달라고 해야지, 조금 더 바삭하게 해달라고 해야지를 주문을 하면은 로봇은 그 주문을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화해서 네, 정말 내 스타일의 치킨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2년 동안 이제 팁스 과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설명이 혹시 부족했다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신스타 프리젠트 공돌이복 하고 있는 유사 업체도 좀 있는 것 같고 몇 개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이런 포맷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많아지면은 또 여기서 차별점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저희는 사실 교촌 같은 그 큰 대기업이 해준다고 했을 때 되게 연락을 사실 오히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가치 있게 들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교촌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리하는 부분을 직접 개발하는 거 아니고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이 사업의 키는 AS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장이 많이 나지 않지만은 향후에 이 팔이나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낸 설비가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원격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직접 가서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걸리는 이 리드 타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생기는 건 저는 너무너무 시장의 확대라서 감사하고 네, 즐거운 일인데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네, 이 노하우는 무시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로보 아르떼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진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고기를 제조해서 B2C, B2B 대상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D2C 커머스 설로인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선롱인의 변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선롱인 같은 경우는 바이오와 IT를 결합한 고기 섹터라는 이 고기 버티컬에서의 D2C 커머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최고 수준의 고기 상품을 제조해서요, 저희 D2C 커머스를 판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은 2017년 9월에 창업을 했었고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해서 작년과 올해 많은 성장을 거듭해서요, 올해 매출 한 200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3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총 3번의 투자를 공교롭게도 매년 7월 달에 받았었는데요. 총 3번 투자를 통해서 200억 이상의 좀 투자를 유치했고 시리즈 C는 지금 내년 단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좀 브랜드의 IR보다는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콜라라는 것을 저희가 구매하실 때 뭐 온오프라인에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이나 이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데요. 그때 선택하시는 기준이 보통은 가격이나 그리고 아니면 배송, 결제 편의성들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쿠팡에서 샀든 어디서 샀든 간에 그 콜라가 더 맛있거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사과는 어떨까요? 이제 신선식품의 경우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빨리 받았다고 해서 그래도 좋은 상품을 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고기라는 거는 좀 더 특이한데요. 고기 역시도 그 고기가 또 그 고기가 아닌 것처럼 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고기는 더더욱 또 한 단계 문제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안심, 한우의 안심인데요. 3, 4kg 되는 안심을 저희가 구매했는데 보통 이 3, 4kg 되는 안심을 모두 사시는 그 고객은 없습니다. 보통 200g, 많이 사봤자 한 근 정도라는 600g 사게 되는데요. 이 안심은 보통 생선이랑 똑같아서 생선의 대가리, 몸통, 꼬리가 있듯이 각각에 있는 부위별로 굉장히 다른 품질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구매하시게 되는 거는 그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하실지 모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몸통 쪽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머리 쪽을 사실 수도 있는 이런 차이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고기 뭐가 좋아하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고 들으실 텐데요. 사실 신선식품이고 이게
제철이 있는 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문들을 수백 년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기의 품질이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고기를 뭐 또 어떻게 온라인에 사냐라는 질문들이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커머스가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 중에서 여전히 가장 사기 꺼려지는 분야가 여전히 고기인 이유가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들은 이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보통 브랜드를 보고 사는데요. 이 고기 시장에서의 브랜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고요. 그게 아니면 보통 등급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등급 같은 경우는 2플러스가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없고요. 2플러스라는 등급 내의 이 편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등급이 결국 퀄리티를 보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들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고기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 복잡한 이 문제 때문에 언제나 품질의 이 차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선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고기를 어디서 떼올까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의 반도체나 제품처럼 우리가 목적한 스펙 고기를 일정한 공정대로 설계해서 제조한다라는 관점이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고객에 가는 그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저희 공정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고기들의 과정을 설계하고 나면 그 결과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선식품이 아니라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저희 접근하고 있고요. 또 더 하나 중요한 게 이 식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 이런 거에 굉장히 좌우되게 되는데요. 결국 미각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전의 온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1년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구매부터 시작해서 CS나 어떤 고기를 굽고 나중에 버리고 이런 패키지 일련의 과정들의 경험들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일련의 과정의 경험을 설계하기 위한 그 총체적인 커머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설렁이는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미트 프로덕션 시스템, 고기를 제조하는 시스템과 이 D2C 커머스입니다. 전체에 있는 사육부터 시작한 저희의 고기의 선별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기를 스캐닝하고 그의 정보를 파악해서 좋은 고기를 선별할 수 있는 저희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소싱한 고기들을 숙성이라는 드라이에이징 또 웨드에이징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제품의 상품을 퀄리티를 올리고 일정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과 동시에 마지막 상품화 관점에서의 부위별로의 적합한 이 손질 방식 또 커팅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방식을 곁들여서 일정한 상품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의 있는 커머스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기반한 커머스를 통해서 고객과 이 상품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태까지 한우에 좀 집중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에서 벗어나서 돼지, 양 여러 가지 있는 축종의 확장과 신선식품에서의 좀 더 확장된 밀키트나 가공 형태로 확장하고 있고요. 이 커머스 형태 역시도 네, 시간이 기존에 30초가 추가돼서요. 네, 네네. 예, 1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커머스를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한우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인 종합적인 스페셜티 커머스로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고객층이 어떤 TPO에서 이 고기를 구매를 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네. 간단하게 조금 어떤 고객층이 주요 고객인지 또 왜 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긴 하고 있는데요. 초기 시작했을 때 타겟은 좀 좋은 고기를 먹고 싶은 고객들. 이게 대표적인 저희 축종으로 치면 한우라는 조금 더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일상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구이용에 집중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쓰는데 그거에 적합한 퀄리티를 얻고 싶다라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상품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의 선물 세트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포함한 이런 상품을 전달해 하는 필요한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저희 초기의 타겟이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 먹어봤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 세션이 조금 전에 치킨이었고 지금은 또 소고기라서 너무 저녁 식사 전에 너무 배고파할 것 같은데요. 너무 배고픕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설명해 주신 거 말고 그 기술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 보면 에이징하는 기술도 있었고 지방을 붙이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더 맛이 좋아지는 건가요? 기술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숙성이라는 기술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수성의 드라이징 에이지 파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 에이징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에이징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균주가 그 고기 표면에 착상해서 그 단백질이나 지방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 풍미를 올리는 것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고기 숙성 균주에 있는 부분들을 직접 배양해서 그 착상시키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팀 예를 들면 A 타입, B 타입, C 타입 여러 가지 균주들을 붙임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맛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숙성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궁금한 건 그 소비자들이 드라이에이징을 한 고기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존재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대신에 드라이에이징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품에는 웨데이징과 드라이징 전체 추가고요. 메이저는 웨데이징 관련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징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기 맛이 아니고요, 그 균주 맛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은 전 시장의 메이저라기보다는 그런 류의 상품들을 좋아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좀 높은 상품의 퀄리티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상품 라인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설롱에는 3가지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 라인업이 드라이에이징 관련된 라인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로윤 대표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5번째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은 딥러닝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포티투 마르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네, 좀 떨리시죠? 네. 그동안 발표 연습을 쭉 이제 해오셨을 텐데 오늘 심사위원분들께 가장 어필하고 싶은 10글자로 좀 줄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해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십시오. 네, 해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십사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심사위원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계속 쭉 심사하시는 걸 들으면서 김도환 대표님, 이 기업의 어떤 점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시게 될까요?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한 가지 점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보시나요? 저는 주로 어장이 큰 산업에 있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어장, 마켓이 얼마나 클 수 있느냐.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임정민 투자 총괄님께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정말 실행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팀을 많이 봅니다. 사람을 보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경호 이사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도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초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인력과 그것을 성사시켰을 때 큰 마켓을 가져갈 수 있는 팀,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이 다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힌트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티투 마루 김동환입니다. 네, 저희는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눈에 보이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시멘틱하게 해석을 하고요. 또 기업 내에 산적해 있는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미리 예측해낼 수 있는 QA라고 하는 퀘스천 앤서링 플랫폼과 TA라고 하는 텍스트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희는 20여 년 정도 같이 저하고 동고동락했던 검색과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포털 검색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노하우에 최신의 딥러닝 기술을 접목하여서 다수의 해외 글로벌 경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요. 또 유수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전자, 통신, 또 그리고 자동차, 금융, 법률,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저희 엔진을 접목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기업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상에 이렇게 특히 비정형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검색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은 여전히 키워드 매칭에 기반을 해서 수없이 많은 검색 결과를 단순히 나열만 해주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찾아가는 2차 재탐색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계가 마치 사람이 하듯이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해한 뒤에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기계독해라는 기술에 주목했는데요. 스탠포드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기계독해 경진대회에서 구글 AI팀하고 공동 1위를 차지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언어 생성 모델 경진대회에서도 저희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유럽 최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었고요. 또 독일 상공회의에서 수여하는 이노베이션 어워즈 수상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현재 영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솔루션은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영역이라고 해서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및 가용성 증대를 하는 작업이고요.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기업 내의 독소 조항을 찾아낸다든지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이나 개발 문서 사항에서 이제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자금 세탁 징후를 미리 찾아내거나 고장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의 단위 작업당 일주일씩 또는 베테랑 분들은 이틀씩 걸리던 작업을 지금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었고요. 또 많이 아시는 챗봇 분야에도 저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룰 베이스,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질문과 답변을 다 등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해외 경진대에서 1위했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실시간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을 했고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콜센터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콜을 80%포인트,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또 현재 저희가 차량용 AI 어시스턴트에도 저희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 3년 정도 기존의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솔루션을 대기업을 비롯한 저희의 서드 파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을 개척해서 글로벌 넘버원 엔터프라이즈 QA 플레이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미래 저희 포티투마루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어장이 큰 글로벌을 타겟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글로벌 할 때 언어의 베리에이션이나 민감도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저희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포털에서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언어 처리나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언어가 바뀔 때마다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만드는데 100이 들었으면은 영어 만드는데 똑같이 100이 들어가고 중국어, 일본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종의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사전 베이스로 작업을 하게 되고 또 문법이나 이런 데 대한 룰 같은 것들도 이제 사람이 다 일일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작업하면서도 조금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검색은 노동집약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든 다음 카카오든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글로벌 저희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딥러닝 최근에 나온 딥러닝의 학습을 통한 방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현재 개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어 버전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버전에 대해서는 거의 패치하는 수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 테스트했을 때 영어 버전으로 만든 거를 독일어에 대해서 전혀 튜닝이나 커스터마이징 없이 그냥 독일어에 적용했을 때도 한 70점 정도는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커스터마이징 말씀 나오셔가지고 질문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 각 이제 주로 B2B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각 커스터머들의 니즈에 따라서 우리 트레이닝 모델을 바꾼다든지 데이터셋을 바꿔서 새로 학습시키든지 그런 니즈가 그러니까 파이널 딜리버리 할 때는 정말 필요 없는 건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나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사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엔진만 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각 기업의 니즈에 맞게끔 하는 작업들은 해당 기업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다른 협력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 시장은 작년에 사스 형태의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해외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 여름 기준으로 하면은 북미에 있는 기업들의 한 70% 이상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사스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40% 이상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저희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스 형태의 소프트웨어 문화가 안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고요. 개발 문화나 이제 재무 쪽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이 중간에 일종의 서드 파티를 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SDS나 SK CNC 또 다른 대기업을 비롯해서 기존에 이제 SI 개발하던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코어 엔진 중심으로 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실제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고 디플로이해서 하는 작업들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는 이렇게 사스 시장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크진 않고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은 사용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글로벌 시장 진입하실 때 혹시 그 영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저희도 코로나 영향을 좀 해외 쪽에서는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웠던 거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딥러닝 방식의 언어 처리나 검색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저희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해외에서도 조금 이게 네임밸류 있는 대기업들의 레퍼런스를 먼저 확보를 하고 가자는 게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의 이제 계획이었는데 제가 2017년부터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었고 원래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 해외 쪽에 이제 그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보자였는데 코로나로 이제 국경이 막 셧다운되고 이러면서 움직이지 못해서 지금 전략을 수정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현재 이제 국내에서 하듯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준비해온 걸로 어느 정도 패키징 됐기 때문에 해외도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확보하고 사스 형태로 가는 과정이었다면은 레퍼런스 확보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파트너 중에 한 곳은 거기에 코파운더 겸 CTO 분이 예전에 이제 아마존 알렉사 만들고 알렉사 사업까지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알렉사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해외는 그러면 우리 엔진이 아니고 그쪽 엔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엔진을 탑재해서 지금 이제 유럽 쪽이나 호주 쪽의 비즈니스를 같이 POC도 했었고요. 지금 계속 비즈니스를 확장해가는 작업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리트마루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유독 음식 관련 스타트업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세계 유일 스테이크 형태의 한우 배양육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시위드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의 새로운 정의 배양육 웰던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위드의 이희재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 문제, 동물 생명권 문제, 식량 부족 문제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지구의 25%의 담수, 절반의 토지, 3분의 1의 곡물이 오로지 축산업을 위해서만 소모되며 이로 인해 15%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40년 뒤에는 지금보다 딱 2배의 가축이 필요하고 우리 지구는 산술적으로도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축산물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발하고 있고 배양육도 그중 하나입니다. 배양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 돼지 생선 등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이 세포를 스캐폴드라고 하는 구조체에 넣어주면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체를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통에 넣고
세포가 먹고 자랄 영양분인 세포 배양액을 약 4주간 공급하면 배양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양육은 기존 축산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잠재 시장 규모가 매우 크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2040년 전체 육류 시장 1,800조 원 중 3분의 1인 600조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40%에 가까운 CAGR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양육은 2013년 처음 등장했고 이때 보시는 저 패티 한 장의 가격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세포를 기르는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세포를 기르는 비용이 매우 비싼 이유는 소 태아의 혈청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이는 또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단순히 기르고 뭉쳐서 만들기 때문에 진짜 고기에 비해 맛과 형태가 제한됩니다. 저희 시위드는 이러한 문제를 저희 이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해조류라고 하는 효율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위드는 먹을 수 있는 해조류 기반의 세포 배양 구조체를 통해 세포가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소 태아의 혈청이 들어가지 않는 저렴한 미세조류 기반의 동물세포 배양액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5월에는 비공개 시식회를 미슐랭 셰프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기술을 정리하자면 세포 지지체는 3cm 이상의 스테이크형 배양육을 만드는 데 특화된 기술이며 세포 배양액은 FBS 대비 100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혁신적인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재들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의 기술을 바탕으로 10만 리터급 공장을 짓는다면 약 1년간 약 2,500톤의 고기를 만들 수 있고 이때 들어가는 원료들도 충분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세조류라고 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조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고기를 섭취할수록 더 환경에 이롭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대학생 때 만든 자동차 동아리 자작차들입니다. 많이 엉성합니다. 근데 저희는 배양육을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자주 비유합니다. 배양육은 융합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생명, 소재, 식품, 축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며 하나의 단일 기술만으로는 절대 고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위드는 이러한 모든 기술의 뼈대를 갖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배양육 산업의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퀄리티는 높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배양육 웰던을 출시할 것입니다. 저희 시위드는 2019년 설립되어 2년 만인 최근 65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하였고 많은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 크루분들이신데요. 모두가 나와 있진 않지만 총 18분의 전문성을 가진 멤버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식량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지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영화 설국열차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구를 표현한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보면 제일 꼬릭한 사람들이 이제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을 발을 먹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단백질을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 당면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곤충 단백질, 콩 단백질, 그리고 배양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진짜 고기는 배양육뿐이며 그 중에서도 카본 뉴트럴을 넘어서 카본 마이너스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저희 CVD의 배양육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상용화시킨다면 애초에 설국열차 같은 미래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양육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조류는 충분히 소싱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아까 좀 빠르게 넘어갔지만 연간 2,500톤의 고기를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미세조류 또는 해조류의 양들은 저희가 지금도 충분히 수급 가능한 양이고 그리고 그걸 더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해수부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해조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바다라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배양육하고 맛의 차이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어떻게? 저희가 해조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소재를 계속 부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화학 원소들은 사실 알지네이트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원래 생명과학계에서 많이 쓰던 소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이런 기술을 쓴다라기보다는 해조류에 들어있는 소재들은 실제로 유명한 모사미트 같은 업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 소재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기능을 부여해서 두꺼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소재라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해조류가 접목됐다고 해서 막 맛이 이상할 것 같다 또는 너무 다르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배양액에서는 소태와 혈청 기반의 배양액이 상당히 비싸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지만 저희는 미세조류를 활용해서 배양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세조류가 소태와 혈청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소태와 혈청뿐만 아니라 세포 배양액 그 자체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등 기본적으로 세포가 영양분이 되어야 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영양 성분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플러스로 성장 호르몬이 들어갑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소태와 혈청이 공급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현재 수준에서는 이 호르몬을 제외한 모든 영양 성분들을 미세조류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업화돼서 판매하고 있는 배양액의 그 영양 성분 리스트랑 저희 미세조류 배양액 리스트를 보면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가야 될 길은 그 호르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두 가지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조류도 그러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 하나와 그리고 소의 그 호르몬을 이제 미세조류가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시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히 미세조류만 가지고 그 배양액을 대체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었는데 이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존재하는 고기들하고 그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좀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허가와 관련된 항목과 대량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질문은 아마 대량 생산과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 초에 목표로 하는 가격은 키로당 8만 원입니다. 키로당 8만 원은 사실 비싸다라고 하면 비싸지만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한우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그것마저도 조금 공격적인 가격 포지션인데 그것들을 저희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배양액이 그냥 FBS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이다, 20분의 1 수준이다. 절대 그 상업 수준의 가격을 맞출 수 없거든요. 저희는 100분의 1, 200분의 1 정도는 더 낮아져야 거의 세포 배양액이 물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가야 이 배양육이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스루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감히 저희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서 좀 쇼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위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업 스타즈 마지막 팀의 발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많은 참가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신 세 분, 김도한 대표님, 그리고 임정민 투자총괄님, 이경우 이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일차 행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과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더 다채로운 행사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